이 내용이 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예. 좀 이렇게 한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그냥 교재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어와 명태 대구 이야기까지 좀 더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되도록 좀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할 테니까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일본에는 청어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나거든요. 왜 그러면 일본에는 청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청어라고 불렸던 물고기도 있었고, 또 이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 헤링 바다 청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막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실학자들도 물고기 이름을 막 헷갈려가지고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어지라든지 그 조선시대 이규경 같은 분들도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걸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한자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내지 않으면 이건 지식이 엄청나게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청어라고 하는 한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이제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실제로 바다청어도 있고 또 한자로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면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문제가 없을 건데, 일본에는 이 두 개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한자로 이 청어 혹은 한 단어로 청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면 사바라고 하는데, 고등어를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 중국에는 아시던 민물고기였고, 우리는 바다청어였고, 일본에서는 이 고등어를 이 한자로 청어, 청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 진짜 바다청어는 뭐라고 했는지 앞에 말씀드렸죠. 비라든지 련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이죠? 니신 카도라고 하는데, 비라고 하는 이 한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에서 이제 진짜 청어는 그저 련과 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제 고등어를 청어, 청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 일본에서도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세 나라를 보게 되면, 세 나라가 한자로 똑같은 청어를 쓰는데 각기 다른 물고기인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일본에서 여기에 대한 중대한 어떤 혼동이 오는 시기가 옵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일본에 있는 기록들을, 이래서 제가 청어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일본에서는 원래 청어를 가리키는 단어가 그 비라고 하는 한자가 16세기 때 처음 등장해요. 그 전에 일본에도 기록이 없어요. 청어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16세기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14세기 때 이미 나오죠. 우리보다 늦지만 어쨌든 약간 이제 16세기에 17세기로 가는 도중에 등장한다는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중대한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일본에 있는 그 의학자들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청어, 중국에서 사용하는 청어가 다르다는 걸 일본 애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카이바라 에키켄이라는 사람은 지금 후쿠오카, 바로 우리 그 대마도 건너편에 있는 우리 한반도 가장 가까운 데라서 통신사들이 갈 때 거기를 거쳐가거든요. 거기에 있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대하본초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동의보감 같은 일본의 중요한 의학책을 만들어요. 그 의학책을 쓸 때 물고기 이름을 비정할 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청어에 대해서 우리 한자 이름을 사용해요. 원래 련과 비를 사용했잖아요. 앞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이바라 에키켄이라는 사람은 바다청어에 대해서 조선식 한자인 청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의 청어가 조선 청어와 다름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서는 조선 통신사가 있어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단서가 또 하나 더 있죠. 통신사들이 갈 때 일본 애들이 조선에 있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선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 일본이 뭘 연구했겠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16세기 강해군 때 17세기 초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장 중요한 의학책,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동의보감에 있는 물고기들 쭉 보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송맹이 있거든요. 송맹 기억나시죠? 우리 고유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청어가 있는데 이 청어가 중국 청어가 다르고 우리와 다르네? 근데 통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청어가 그죠? 조선의 청어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니신, 령가비라고 하는 그 물고기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바라 에키켄이라는 사람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의보감이 가게 되고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카이바라 에키켄이라고 한 사람은 청어와 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각기 다르게 사용해요. 뭐 앞에 기억나시죠? 일본에서는 청어와 그 한자로 줄인 청을 모두 사바, 고등어를 의미했는데 카이바라 에키켄이라는 사람은 청어는 조선식 청어, 청이라고 하는 한자는 일본 전통의 사바, 고등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 나가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간다? 근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놀랍게도 에도 시대 때 청어 령갑이라고 하는 그 우리 그 일본식의 한자 이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조선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동의보감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의서들을 쭉 추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청어를 일본에서는 그저 청어라고 하고 고등어는 대부분 청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조선의 청어가 일본에서도 청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걸 말씀드리면 사바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좀 많이 기억나시는 단어가 없나요? 사바. 기억나시죠? 사바사바 한다는 단어. 이 단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걸 사바사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오늘날 의학자들이 볼 때는 사실 그 부산의 시 물고기는 고등어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고등어가 많이 나긴 났지만은 고등어는 고려시대 때 이미 나와요. 신한유물선 말고 이 정도에 있는 유물선에 보면 고등어 이름은 고려시대 이미 등장해요. 가장 오래된 우리 고유한 이름 중에 하나가 고등어거든요. 근데 이 고등어인데 우리는 그런데 이 고등어가 제1의 음식 국민 생선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고등어가 언제 국민 생선이 됐냐? 일제시대 때 국민 생선이 돼요. 왜? 일본 애들은 고등어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고등어가 가장 많이 몰렸던 데가 어디?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근대에 보게 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만나러 갈 때 뭔가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못 가잖아요. 그때 뭘 가져가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두루미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조선 사람들이 사바사바 하러 간다. 고등어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원래 거기에서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사바라는 단어가 좀 멀어 보여도 막상 보게 되면 이리 친숙한 단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청어라고 하는 단어도 재미나요. 그 태구라는 단어도 재미난데, 원래 태구는 원래 서해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 원래 앞에 말씀 동해에서만 났었잖아요. 그죠? 그건 기억나실 건데,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에서 이름에서 이 재미난 한자가 등장해요. 이 태구라고 하는 물고기는 태구가 입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태구를 이름 입이 크다 해가 태구라고 붙인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한자로 표현할 때는 태구화라고 하는 글자예요. 입구자에 클대자. 그러니까 입이 크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과 달리 클대자가 위에 있고 입구대가 밑에 있는 대구라고 하는 이 한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사전에는 이 글자 중에서 밑에 있는 이 태구 화자라고 하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는 글자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국의 사전에는 이 글자는 존재하거든요. 입구에 입이 크다가 입구에 이 글자는 있었지만 이 글자는 없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이죠? 이 태구를 나타내는 이 글자, 이 태구화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빨간색의 이 글자는 우리 조선이 만든 고유한 한자예요.
우리가 논답자도 물숲의 밑에 밭 전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중국에 없는 한자예요.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만든 한자들이 있는데 태구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이 태구를 나타내는 이 글자는 조선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기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재미난 게 나타나는 거죠. 중국에는 원래 태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태구에 맞선 우리 사신단을 통해 가지고 그 사절단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도 이렇게 전해지게 되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태구 쌀을 가지고 대단히 귀하게 여기던 물고기가 태구였거든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태구가 서해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 보게 되면은 조제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때 사람인데 원래는 중국에서 여기 나와 있죠. 이 태구를 화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책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재미납니다. 이 묘사가 재미난데 이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태구라고 한다. 지금 교육시장에서 중국인들은 태구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태구 한 마리를 방에 던져 넣어주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린다고 한다. 그들은 대개 태구를 진미로 여기기에 육즙을 좋아하는 파리처럼 만나게 문을 잠가놓고 자기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서해에서도 태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또 무엇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영조 후반에 이런 18세기 중반에 보면 여지도서라고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동국 여지성남처럼 국가가 우리 지리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재미난 기록이 등장해요. 어떤 거냐면은 중층도 태안과 항해도 강릉에도 태구가 난다는 기록이에요. 갑자기 18세기가 되고 나서 태구가 서해에도 난 거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미스테리를 태구라고 하는 물고기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기록에 보게 되면은 중국에도 이제 청나라 때가 되게 되면 청나라 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태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물고기 이름을 몰라가 대두어라고 쓰다가 나중에는 대구를 대구어라고 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일제시대 때 지금 서해 우리로 지금 이 항해도 앞바다 있잖아요. 중국 발해라고 하는 산동하고 그쪽에서 뭘 했냐면 대구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조선 전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바로 일제시대 20세기 초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바로 항해도 평안도 앞바다에 태구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난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태구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라라고 하는데 눈이 오는 때 잡는다고 해서 물고기 어변에 눈설자를 쓰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글자다.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어떤 상황으로 있다가 앞에 말씀드린 카이바라 에키켄이라는 사람은 이 눈설자가 붙어 있는 물고기 이름 대신에 또 어떤 걸 사용해요? 동의보감에 있는 대구라고 하는 물고기 기억나시죠? 타라라고 돼 있고 이게 화어라 돼 있죠. 우리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어 대구를 우리식으로 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또 하나가 더 사용되거든요. 송어를 우리 이름을 또 사용해요. 일본인들이 이 근대까지 송어라고 하는 송어 있죠. 그게 동의보감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글자는 정자가 올바른 글자가 아니고 대구가 정자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나중에 근대가 되고 나면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 쓰고 있는 대구 맹태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련, 그 다음에 이게 설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공식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중국에도 영향을 줬다.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조선의 음행이 여기도 보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보면 우리 이름이 그대로 사용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태라고 하는 물고기도 재미나요. 맹태는 잘 아시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물고기가 맹태입니다. 조선시대의 국민생선. 이거는 질문에 따라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전체를 말을 하면 국민생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조기는 원래부터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도 귀했기 때문에 국민생선이 되기에는 귀한 생선이었고 그것도 나는 것도 청어만 못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한정하게 되면은 조선 후기의 국민 생선은 명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선시대 국민 생선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명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 진짜 우리가 그죠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그죠 20세기까지 그죠 그 이름만도 35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고기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명태라고 하는 물고기는 우리 역사에서 명태는 언제부터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기록을 놀랍게도 명태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거는 17세기예요. 어느 때? 효종 때예요. 효종 때. 효종 보게 되면 3년 때 1652년 성정은 일기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거 내용 어떤 거냐면 한경도에서 원래 태국 그 알젓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명란젓 명태로 바쳐가지고 그걸 이 나무라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652년에 명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럼 명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한경도 명천에서 태씨가 잡아가지고 당시 거기에 있던 관백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죠. 방백에게 바쳤다 해가지고 그 명천에 있는 태씨가 바쳤다 해가지고 명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록들이에요. 어쨌든 명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명태가 놀랍게도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는 공식적으로 등장했던 것은 17세기다. 생각보다 늦죠. 그러고 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따지게 되면 명태는 300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정말 국민생선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300년 이전에는 국민생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명태의 기록이 이게 그러면 처음이냐? 명태라고 하는 단어는 이때 등장하지만 명태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태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어디 등장하냐면은 그 1550년대 앞에 말씀드린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 보게 되면은 명천하고 길주에 무태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조선 후기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무태어라고 하는 것이 태구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정도 이 명태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나는 명태는 어디서 났죠? 성혜영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북해, 한경도에만 났던 거예요. 그러다 이게 17세기가 지나고 나서 18세기로 넘어가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명태가 강원도까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청어는 이렇게 동해에서 나가지고 남해로 들어와가지고 서해까지 들어가고 태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해에서만 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에 남해까지 나다가 임진왜란이 지나고 17세기를 지나고 18세기가 되기 어디에서 났다? 서해까지 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 명태라고 하는 거는 한경도에만 나다가 18세기, 19세기가 지금 우리가 고성, 강원도, 이 강원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명태는 더 이상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까지만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큰 변화는 뭐죠? 한경도에 있던 명태가 점차적으로 남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고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명태업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17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어요. 당시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18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조선 제1의 업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어, 태구와 달리 명태는 중국 바다로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그러면 일본에서 이 명태는 뭐라고? 중국에는 명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오다라라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 명태라고 하는 물고기는 물고기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천대받고 있고 그래서 명태는 1909년까지 공식적인 명칭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1909년에 공식적인 명칭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왜 명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칭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는 뭐가 있다?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왜? 이 세계에서 이 그토록 맛없는 명태를 가장 맛있게 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하나의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었다는 거죠. 명태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명태 먹지 않았어요. 왜? 맛이 없었어. 왜? 거기는 연어와 송어가 넘쳐나거든요. 훨씬 더 좋은 물고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명태라고 하는 물고기를 온갖 방식으로 얼음에 얼리고, 그죠? 말리고, 찌고,
온갖 방식으로 이걸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먹는 그런 어떤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맹태라고 하는 그 요리를 만든 기술이 엄청났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맛을 못 잊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앞에 말씀드린 맹태는 지금 우리 바다에 잡히지 않고 지금 러시아 베링에서 코트를 겨우 받아가지고 잡았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미국 북부에서 겨우 태평양 이 동북 지역에서 겨우 잡아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오늘날 맹태예요. 우리 바다에서 더 이상 나지는 않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맹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고기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은 겨우 등장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인 명칭 자체는 붙여지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예 제외된 곳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일본이 맹태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던 계기가 있거든요. 그 계기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 일제시대예요. 일본 애들이 놀랍게도 청일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일본은 뭘 하냐면은 일본 어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바다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일반 어민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최고의 엘리트들도 왔어요. 그 사람 중에 세기사와 아키키오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선 통어 사정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보고서를 올려요. 이 보고서는 뭐냐면은 우리 일본 어민들을 조선 바다에 진출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업이 유리할 것인지를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와 우리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달라요. 조기 일본에서는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조기라고 하는 이름이 조기하고 우리는 그저 조기 종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일본에는 조기하고 민어도 구분 못해요. 그 정도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많은 구분인데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키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자기 보니까 조선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이 맹태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저기 한경도에서 잡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잡아가지고 이게 원산에서 결집이 돼가지고 하나는 철령을 넘어가지고 전국으로 그저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평안도, 항해도, 그저 충청도까지 가게 되고 하나는 그저 원산에 있는 이 맹태가 동해를 따라와가지고 부산을 통해 낙동강을 따라 올라가고 그저 여기 있는 섬진강을 따라가면서 이 맹태라고는 전국으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니까 일본인들이 먹는 물고기는 아니지만 이 맹태는 대단히 특이하다. 근데 이 맹태를 보니까 맹태는 도저히 일본인 입에 맞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한 게 있었어요. 맹태 요리 중에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명란젓. 그래서 이 명란젓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명란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사람이 그런 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이건 정말 일본인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르일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일본 애들이 지금 우리 강원도 한경도를 이렇게 이미 1883년도에 넘어오거든요.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뭘 하냐면은 맹태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선인 업이 따로 있고 일본인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잡다가 일본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조선에서 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맹태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맹태가 우리 한경도에서 나는 게 조선 사람들의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맹태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홋카이도하고 그 거꾸리꾸라 해가지고 아오모리부터 해가지고 니가타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우리 동해 쪽에 붙어 있는 일본 북서부 지역. 그쪽에 맹태가 그렇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홋카이도에서 맹태를 잡아가지고 조선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하냐면 조선에서 나오는 이 맹태 요리 중에서 이 명란이 너무 뛰어나니까 점차적으로 일본인들이 이 명란에다가 약간 일본식 같은 요리를 일본은 원래 이 계란 알에 대한 어떤 요리가 발달했어요. 이걸 약간 이 조미료를 가미하면서 독특하게 우리 명란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식이 약간 가미된 그런 명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걸 만들게 됐을 때 그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맹태자, 꼬라고 하는 거는 알을 의미하거든요. 일본에서 아들이기도 알인데 멘타이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멘타이꼬는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멘타이코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그 어떤 요리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산에서는 이 명란젓을 일본에 수출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이렇게 조선시기 일본의 입맛을 사로잡은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가 그 맹태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대 이후 맹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근대가 되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 멘타이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중국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 맹태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철도와 항로가 만들어지니까 중국으로도 이렇게 명란이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맹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밍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맹태를 민타이라고 불러요. 맹태라고 하는 우리 이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도 우리 물고기 이름이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북아 전체로 이렇게 이 물고기 이름 자체가 역사를 남기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도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이렇게 물고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아주 좀 많이 간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왜 성혜영 선생이 북해에서만 난다고 했던 맹태가 정어와 태구라고 하는 물고기는 황해까지 나타나고 맹태라고 하는 물고기는 원래 황해도 함경도에서만 나던 것이 강원도까지 내려오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 도대체 우리 바다에는 어떤 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적어도 가장 중요한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정어, 대구, 맹태업이 발전했는가?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발달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제가 붙였던 부제목, 소빙기라고 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조선시대 기후가 오늘날 똑같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조선시대는 소빙하기라고 불리던 세계적인 기후 변동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소빙기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 이게 네덜란드 풍경이 이거는 영국 템즈강이 얼어붙었을 때 풍경이거든요. 다 17세기 때 풍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후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 변동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날이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면은 중시 온난기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또 따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해당되는 이 시기가 소빙기라고 하는 지구적인 기후 변동의 시기가 있거든요. 저희 원래 전공이 소빙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빙기를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엄청난 기근을 겪게 되는데 그때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박사 논문이 사실은 이 소빙기를 제가 전공을 했었어요.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물고기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소빙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게 중시 온난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다 이렇게 따뜻했던 시기, 1000년에서 1300년은 지금보다 따뜻했다고 한다면은 대체로 1400년에서 이제 1900년 사이는 오늘날보다 추웠던 시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추웠던 시기가 바로 17세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시기? 기후가 한랭했던 시기가 우리 조선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시기가 조선시대 중에서도 17세기. 그럼 17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7세기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앞에 말씀드린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리고 1627년 정묘호란, 그죠? 26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7년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빙하가 확장되고 세계적인 기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한량했던 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게 네덜란드 풍경인데 오늘날은 절대 얼지 않는 곳이거든요. 네덜란드 운하가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장면들. 이런 네덜란드의 풍경을 가져왔던 게 앞에 말씀드린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였어요. 당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3분의 1이 청어 산업과 관련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잡힌 그 청어가 네덜란드를 부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빙하기에 혹독한 한랭하는 지구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작은 빙하기라 소빙하기. 저희들은 그냥 소빙기라고 하는데
작은 빙하기인 소빙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실 건데 이 소빙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이거 하면 아주 재미나요. 이것만 해도 정말 재미난데 소빙기가 시작된 임진왜란 때 예, 시간이 얼마 없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임진왜란 기억나시죠?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인데 전쟁은 언제 일어나죠? 처음에 1년, 마지막 1년,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냥 작은 공방정만 있었다고. 그죠? 기억나시죠? 왜 그랬을까요? 식량이 없어서 그랬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걸 계갑대기근이라고, 계사가본연이라 해가지고 계갑대기근이 닥치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 전라도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나머지 중청도, 경상도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상황이었고, 선조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군사 많이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군사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식량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식량의 문제였거든요. 왜? 기근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오늘날 보게 되면 200만, 300만 가까이가 사실은 임진왜란이 그때 보게 되면은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기근과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그 병사들 중에 2,000명이 이때 다 돌아가 죽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이순신 장군도 알아 누워요. 기근과 역병이 그때 돌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병이 훨씬 더 많은 조선 수군에게 타격을 주거든요.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 나시나요? 정묘호란, 백야호란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경신대기근이 있었어요. 현종 10년, 11년이거든요. 1670년, 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 인구의 140만 명이 죽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140명.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었죠. 오늘날 우리 역사 연구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을뱅대기근이 발생해요. 1690년, 99년.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때 죽은 인구는 300만 정도 죽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결국 이 조선이 청나라의 곡물을, 강의지라고 하는 게 곡물을 요청해가지고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던 게 이때예요. 이런 어떤 엄청난 기근. 이 300만 명이 죽었다면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바로 장희빈이 등장하는 그때 숙종 때예요.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그 기근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죠. 그는 드라마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백성이 3분의 1이 죽어갔는데 그게 무슨 태평성대가 만들어져요. 정말 이렇게 참혹했던 시기가 17세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됐다는 거죠. 왜?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때 이르게 되면 한류성 어종이 바다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면서 대구, 청어, 맹태라고 하는 것이 이 한경도에 있던 물고기 하나는 그저 중국, 두 물고기는 중국의 바다까지 나타나고 한 물고기는 그저 강원도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 물고기와 어떤 이 소빙교의 관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청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산어부도 보게 되면 그 때를 이루어 온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청어로 인해 가지고 이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 청어가 많이 잡히는 이거 세금으로 거두자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거는 좀 대단히 그 조선의 어떤 경제를 이야기하면 좀 약간 복잡한 구석이 있는데 뭐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셨죠? 균역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군역을 져야 되는데 그걸 민포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포를 대신하는데 대신에 그 대체하는 어떤 세금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해세, 바다에서 나는 세금이거든요.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바다에서 내는 해세 중에는 물고기 세금이 있는데 그 물고기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고기가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조선 후기가 이렇게 되면 이 물고기들을 통해 가지고 상품 경제, 이런 물고기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면서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상품 경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산동 지역은 기근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청어가 워낙 많이 잡히다 보니까 중국 이 산동 지역에 있는 바닷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청어를 죽을 끓여 가지고 기근을 해결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청을 잡기 위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섬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나라 바다까지 오게 돼요.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제가 그걸 또 연구를 하거든요. 불법업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불법업이 조선 후기에 이미 있던 어떤 현상이었어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청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전역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워낙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홋카이도에서 청어를 잡거든요. 청어를 잡는데 뭐 이 일본은 좀 또 이렇게 구조가 우리가 많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마츠메라고 하는 번이 있는데 이 여기가 아이누족들을 통제를 하는데 이 마츠메라고 하는 그 번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누족들로부터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걸 비료로 만들어요. 비료를 만들어서 일본 전역에 팔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는 이 청업이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에사시라고 하는 곳인데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청어잡이 그림입니다. 이 병풍근이 뭐냐면 당시 에사시라고 하는 홋카이도에 청어를 잡게 되면 겨울이 되게 되면은 여기 그런 기록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무라이부터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청어철이 되면 와서 청어를 잡는 거예요.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뭐냐면 이걸 막 으깨가지고 비료를 만들거든요.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본 전역에 팔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청어는 에도 시대의 농업혁명을 뒷받침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본은 17세기 이후가 되면 우리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엄청나게 발달해요. 경제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경제적인 발전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업 발달이거든요. 그 농업 발달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면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면화가 일본이 17세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전후해가지고 일본에도 면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면화와 이제 벼농사가 쇠퇴게 되는데 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비료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은 대단히 독특한 비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비료가 뭐였냐면 우리 집에 뭐 풀 같은 걸 그 시골에서 옛날에 보게 되면 똥과 섞어가지고 이런 비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대비 운동들, 새마을 운동 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뭘 했냐면, 일본에서는 당시 정어리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정어리는 청어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 이 정어리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정어리 비료로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홋카이도에서 청어가 나는데 모양도 비슷하죠. 이 청어는 정어리보다 더 많이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홋카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걸 먹는 게 아니고, 으깨가지고 비료를 만든 거예요. 그 비료를 만든 걸 가지고 되면 일본 전역에 팔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호시카라고 해가지고 이 정어리 원래 비료를 사용하다가 일본 18세기, 19세기로 가게 되면 이걸 대체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청어가 그걸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청어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리고 이 청어업은 나중에 뭐가 연결되냐면은 이걸 일본에서는 그 련비, 금비, 그러니까 이게 금과 같은 귀중하다 해가 금비라고 불렀거든요. 이 비료를 사용하는데 히타마에 분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오사카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에사시 이게 마츠마에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걸 비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싣고 오면서 각 지역마다 이 비료를 팔고 그 특산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 특산물 팔고 비료 팔고 계속 교환하게 되면서 이게 1년을 단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를 통해 일본 경제는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본은 근대 이전에 이미 자본주의로 들어갔다. 무엇을 통해 가지고 청어, 이게 키타마의 분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만든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외관도거든요. 부산 외관도인데 이렇게 있죠. 이게 옛날에 청어 대구 잡던 어전이라고 하는 어살이라고 하는 그 풍경이에요. 원래 이제 풍경이 어쨌든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중요한 미스테리였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의류학자들도 뭐냐면 이 대구가 서해도 나는데 왜 대구라 불러요?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서해에서 는데 이 대구는 근데 아주 작아요.
근데 이 동해 남해에서 난 대구하고 크기가 다른데 얘들이 왜 서해에서 나게 됐을지 했을 때 우리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동해의 한류 세력이 강해지는 때가 있어서 그때 갑자기 동해에 있던 대구가 서해에서 언젠가 밀려왔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록, 그러면 그 이 동해의 한류가 강해서 동해에 있던 대구가 서해에 났던 때가 없었을까?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제가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재미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런 기록이 있을 건데 하는데 기록을 찾다 보면 그 기록들이 탁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그때 정말 이렇게 기분 좋거든요. 쾌재를 부리죠.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들이 저는 정말 이 자료들을 하고 나서 진짜 뜰듯이 기뻤던 자료들을 만나게 돼요. 그 기록의 주인은 뭐냐면 임진왜란을 경험했던 고상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고상한이라고 하는 분은 그 경상도 분인데 이분이 그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람이 그 남긴 기록에 앞에 말씀드린 기갑대 기근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임진왜란 때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분이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임진왜란 때 겪었던 기근을 보게 되면 이분이 그런 말을 남겨요. 내가 인상시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는 말을 듣고 이게 중국에 있는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겪었던 이 개갑대기근 때 이 말이 진짜라는 거, 이 세자가 진실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임진왜란이 그렇도록 처참했던 거예요, 그 기근이. 이분이 나중에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은 대구는 동해에서 나는 것이다. 원래 동해에서 났는데 근데 100여 년 전에 점차로 남해에도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통영, 그죠? 진해 쪽이 대구가 가장 많이 나죠. 가덕도. 그죠? 그게 이때 남해에도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이때 고산이 1600, 한 20년경 이 글을 쓰게 되거든요. 60년 전에 또한 서해에도 났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청해가 서해에 나타나던 그 시기에 대구도 서해에 나타났다는 기록인 거예요. 이걸 우리 그 양반 선비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록에 남겼는데 우리 후손인 후손인 학자가 이런 기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했을 때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 보시게 되면은 이때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동해에 있는 한류가 아주 강하던 때에 갑자기 대구라고 하는 것, 청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중국까지 이 청해를 밀어붙이고 대구라고 하는 그 수해를 넘어가지고 나중에 중국까지 가는 그런 어떤 아주 차가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 소빙기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록들은 우암 송시열 선생부터 해가지고 숙종 때 보게 되면은 동해에 있는 물고기가 서해에서 나타난다는 기록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당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원 일기도 보게 되면 대구가 서해에도 나는 참 특이하다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분들은 단편적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게 거대한 지구적인 기후변동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세기 일본에서는 대구업이 17세기부터 발달을 합니다. 발달을 하는데 이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 대구업은 임진왜란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에 왜 그러면 대구가 가장 나는 곳이 부산이었잖아요. 가덕도였잖아요. 그때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가거든요. 근데 17세기부터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대구가 발달해요. 그쪽, 그 앞에 말씀드린 후쿠리쿠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저는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연구가 더 되게 되면 혹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태는 조선 제1의 어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타이코를 통해 가지고 이 맛이 일본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한류성 어종 태구와 맹태 그다음에 청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이렇게 일제시대에 유통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라진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만 좀 이 사진 보시면은 놀랍죠? 이게 물고기 말리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은 청진에서
정어리를 말리는 모습이에요. 정어리를 산이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때 이게 또 정어리도 이제 같이 얽혀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에 있는 이건 정어잡이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포항인데 아마 구룡포로 예상되고 있어요. 구룡포에서 일제시대 때 정어를 잡았던 그림인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물고기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라는 것도 있고 남핵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거대한 지구적인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청어맹태 대구라고 하는 이 물고기들은 우리가 겪었던,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어떤 이 기억 속에서 잠시 잊었던 거대한 지구적인 기후변동에 대한 무언의 목격자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무언의 목격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이 아닌 조선시대 사람의 눈으로 그때 물고기들의 이야기를 다시 복원해내는 것이 저 같은 역사학자였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혹시 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얘기에 또 좀 이 보완할 수 있는 좀 다 못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